안녕하세요. 구독 BT SS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저는 바쁜 연휴를 보내고 처음 맞이한 휴무라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쉬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흙수저로 태어나 금수저가 된 동생이 있습니다. 오늘 그 동생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 기억 한 부분이 얼마 전 마트에 갔더니 생콩가루가 함유된 구수한 칼국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칼국수를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 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칼국수를 사다가 한동안 맛있게 칼국수를 끓여 먹었습니다. 저희 집은 이남이녀로 터울이 5년씩 지기 때문에 저와 우리 막내가 15살 차이가 납니다. 또한 제가 2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터울이 길게 나기 때문에 위로 누이 둘은 일찍 집을 떠나서 살게 되고 집에는 어린 남동생들 둘이 엄마와 살게 됩니다. 근데 또 저희 어머니가 욕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당신이 가진 직업이 따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 어느 날 국수틀을 설치하게 됩니다. 일반 가정에서 국수를 뽑아 먹도록 만들어진 그런 털이 아니라 진짜 국수 공장에 설치된 그런 크기의 국수틀이 저희 집 부엌과 거실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남동생들 둘이 날마다 그 국수를 뽑아서 봉지 패킹이 끝나놓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아마도 막내가 9살 혹은 10살, 그 위에 형이라고 불리는 아이가 14살, 15살, 이 나이에 그 아이들이 그런 일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친엄마 맞으니까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어떤 체벌이 좋아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저도 엄마와 살았고 제 여동생도 엄마와 살았고 우리 모두 엄마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을 갖고 지금도 어른이 되어서도 어른인 흉내를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미처 그때 받았던 상처들이 해결이 되지 못한 상태로 몸만 어른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요, 애틋함도 있고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엄마와 살았기 때문에 다른 집의 평범한 엄마와 다르다는 이유로 해서 우리들은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 둘이 엄마가 말한 것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일어나서 국수를 저쪽 끝에서 밀가루와 물을 부으면 이쪽에서 국수가 뿜어져 나와요. 그 뽑아서 나온 국수를 정량만큼 저울에 달아서 패킹을 하게 되는 건데요. 어느 날, 그러니까 커서 어느 날 남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큰아이가 막내가 잠이 부족하니까 졸다가 학교도 못 가고 뭐 그럴까봐 그 막내를 재워서 자기가 더 많은 일을 했다고요. 큰 남동생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짠했습니다. 저도 힘들고 졸리고 피곤했을 텐데 그 어린 동생을 생각해서 동생 재우려고 단 10분이라도 더 잘하고 말을 하고 동생의 몫까지 지가 다 했다고 하니까요. 어쩜 그렇게 어젓하고 철든 건지
정말 컨누이로서 제가 제 몫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늘 미안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미국에 올 때 그 아이는 그냥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딱히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딱히 뭔가를 많이 배워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할 거라는 기대도 희망도 별로 없는 그런 일상을 보내는 아이였습니다. 그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저는 한국에 있는 누구와도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전화번호가 010으로 통합이 되면서 제가 예전에 알았던 번호들과 매치되는 번호가 없이 10년의 세월을 건너뛰게 된 거죠. 2016년 제가 어찌어찌 해서 제 삼촌의 아들, 그러니까 제 사촌 오빠와 연락이 됩니다. 그 사촌 오빠한테서 동생들의 번호를 알게 되어서 동생들과 처음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남동생한테 제가 한 첫 마디가 결혼은 했냐, 아이는 낳았냐, 그거였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은 10년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보다 5살 어린 여동생, 5살이 또 더 어린 남동생, 15살이 어린 우리 막내, 이렇게 모두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들도 평범한 어느 집에 남편이 되고 아내가 돼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특별한 재능을 가지거나 특별히 부모한테 받은 게 많거나 이런 형편이 아닌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열심히는 살겠지만 힘들게 살고는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아이가 첫 마디가 그러더라고요. 돈 버느라고 결혼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2016년도에 첫 연락이 돼서 지금이 올해가 2019년이니까 3년이 됐네요. 아직까지도 그 아이는 결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게 그 아이를 결혼을 시키려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 동생한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동생이 하는 말을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 대 끊겼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대를 잇기 싫어서 일부러 끊었어. 내 대에서 스탑을 하려고. 왜? 우리 조상이나 우리 부모한테 받은 유전인자 물려주기 싫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아이가 이상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은 저와 저희 형제들이 우리 집안에 태어나서 살면서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와 무수한 트라우마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낳게 되면 그 아이들에게도 결국은 그 트라우마가 같이 연계가 될 것 같아서 그 아이에 대해서 대를 끊겠다는 얘기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으면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제가 한 말이 그래 잘 생각했다. 누가 와서 어떻게 꼬셔도 절대 결혼해서 애를 만드는 일은 하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연락이 되는 그 다음날 그 아이와 전화 통화를 8시간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3년 전인데 그래도 카카오톡이 기술이 좋았나 봐요. 끊어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끊어졌다 다시 하고 이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8시간 동안 집에서 제가 그 아이와 그동안 10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 얘기도 하고 제 얘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악착까지 모았어. 그래서 1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출자를 해서
렌터카 회사를 차렸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10억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이도 10억을 쌓아놓고 지고 이고 끌고 가서 뭐 회사를 설립하지는 않았을 거지만 렌트카라는 게 그렇다고 해요. 차가 얼마 정도가 본인 이름으로, 그러니까 차를 이렇게 할부로 사게 되잖아요. 할부로 사는 차도 있겠지만 본인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차가 몇 대 이상 등록이 돼야 회사를 설립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출자금이 10억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당연히 10억보다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겠죠. 문제는 한국에서는 강남의 아파트 한 채만 해도 전세값만 해도 10억이 훌쩍 넘어간다는데 제가 그 10억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저는 한국을 아직 못 가봤잖아요. 제 눈으로 확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동생이나 막내나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차만 해도 150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10억이 출자가 돼 있는 상태고 기본 자산이 10억에다 차 하나에 1,000만 원이라고 해도 150대면 얼마나 되나요? 근데 차 하나에 1,000만 원은 넘죠? 렌트카를 하다 보니까 갖고 있는 차 종류들도 다 수입차와 한국 국산차라고 그래도 비싼 차를 선호하니까 손님들이 그런 차를 구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저는 20년 넘게 아빠와 살아온 기억이 있지만 그 아이는 그 반밖에 없어서 그럴까요? 아빠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아빠가 결혼하시고 10년이 넘은 시간 동안 기다렸던 아들이라 그 동생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저는 압니다. 그 후로도 5살, 6살 그 아이가 자랄 때 아빠가 자전거 뒤에 태우시고 이것저것 다니시고 이런 가진 날이 되면 초등학교 입학식, 졸업식까지는 못 사셨던 것 같아요. 졸업하는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런 가진 날마다 데리고 나가서 짜장면 사주시고 그러셨는데 저희 아버지 한없이 착하시고 한없이 유순하시고 양반 있죠. 양반이라고 하시는 딱 그 양반이신데 저희 엄마는 사람이 나빠 좋아라고 따지기 전에 아버지가 양반가에 양반 같다면 엄마는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마님 같지 않고 마당새 같은 그런 엄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억세고 거칠고 대책 없고 그런 엄마였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그 엄마한테 억눌려서 살았습니다. 그게 사실 지금까지도 우리 형제들 속에 남아있는 거고요. 그 아이가 말했던 저가 대를 이어서 저의 자식들이 생긴다면 물려줘야 할 DNA 유전자 속에 있는 그 부분, 아빠가 아빠로서 너무나 유약하고 약하신 부분, 엄마가 엄마로서 너무 거칠고 논리적이지 못하셨어요. 전혀. 당신 생각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변덕도 심하시고 그렇게 뭐라고 하나 금방 있었던 일도 당신이 편하고자 하시면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리는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상처가 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웃기기도 하지요. 몸은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고 이제 늙어가는데 아직도 마음속에 그때 시절의 상처를 받았던 아이가 웅크리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심리학 하시는 분들의 책이나 심리하시는 분들의 채널이라 많이 찾아가서 제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제 마음 공부인데, 그런 걸 이렇게 보면 내 속에 있는 상처받고 가여운 그 아이를 얼른 성숙을 시켜서 프리하게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혼자 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언젠가 우리 형제들이 다 만나는 날이 있으면 한꺼번에 그 상처를 치유받았어요.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저희 형제들 아주 착하고 인성이 바른 사람들입니다. 제가 제 입으로 제 칭찬하는 것 같아서 이런 말 하기 정말 우습지만, 왜냐하면 그 동생에게 제가 물었어요. 지금의 너를 만든 게 네가 배운 지식이야? 아니면 시간 동안 경험이야? 경력이야? 책을 읽어서 책에서 찾아낸 거야?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동생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남보다는 자신이 손해를 보는 쪽을 항상 택한다고요. 남을 먼저 배려해야지 이러지는 않지만 두 가지 경우를 초이스해야 한다면 내가 힘들고 내가 손해보는 쪽을 택한다고요.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고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도와주기 시작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인성을 저희 형제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땅을 박차고 비상할 수 있는 기본들이 다 갖춰진 거죠, 저희 형제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 낯간지럽기도 하네요. 여러분도 평범한 어느 분도 다 금수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 동생 봐주세요. 저는 한 번도 그 동생이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제가 생각이 짧더라고요. 항상 생각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쓸데없는 잡생각만 하고 산 듯 합니다.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며칠 안 남았네요.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2020년 새해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